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식품의 신선도를 위해서 냉장고를 사용하죠. 네. 그런데 냉장고를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넣어야 할 것, 또 그렇지 않아야 될 것, 좀 구별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 없는 식재료를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저온 장애, 냉해를 입죠. 쉽게 생각해서 마트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지 않은 식품을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게 되면 상하게 되니까요. 네. 이런 부분은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식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과일 종류가 그렇잖아요. 네. 이 바나나 냉장고에 넣으면 새카맣게 변색이 됩니다. 이 외에도 아보카도, 파인애플, 멜론 등의 열대 과일은 냉장 보관이 적절치 않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복숭아, 참외, 수박은 냉장 보관 NO. 이런 네. 식품들은 시원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냉장고에 드시기 직전에 넣었다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그 채소도 냉장 보관이 적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네. 토마토, 고구마, 감자가 그렇고 애호박, 피망,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또 오이와 가지의 적정 온도 역시 7도라고 하니까요. 이런 채소는 냉장 보관하게 되면 냉해를 입어서 금방 상하기 쉽잖아요. 네. 또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과채류는 서늘하고 또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지역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점점 더 일교차가 커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도 이 가을 날씨 우리가 느낄 수 있을지 전해주시죠. 네, 연일 가을비가 내리며 흐린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쌀쌀합니다. 갈수록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현재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계룡과 논산, 금산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져 있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4도, 세종과 대전 25도, 금산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높지 않겠지만 만조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변하니까 네. 최근에 저희가 가을 이야기를 참 많이 다룬 것 같아요. 네. 가을이 되면은 풍경도 바뀌고 또 먹을거리도 더 풍성해지니까 네. 가족 여러분의 사진 사연으로도 많이 받아봤는데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이 가을에 바뀐 옷차림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그렇죠. 네, 주변만 봐도 반팔 옷을 입은 분들이 확 많이 줄고요. 네. 긴팔 옷을 입으신 분들이 훨씬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반팔을 입더라도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확실히 가을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 계절의 바뀜을 옷차림으로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가을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패션이 계절을 말한다. 가을가을하죠? 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야심차게 가을을 위해서 준비한 옷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옷장에서 꺼낸 옷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단 상표를 가려서 보내주는 그럼요. 센스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가을 패션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문화 나들이입니다. 오늘은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미술 전시를 둘러볼 텐데요. 네. 미술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그림을 떠올리셨다면 좀 섭섭해요. 예, 섭섭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림 장르 외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갤러리에서 어떤 장르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미술의 세계. 지금 대전에서 그 모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대전을 중심으로 한 의미 있는 전시 2020 대전 국제판화전.
그리고 여러 장르의 여성 작가가 모인 시선 37.7도 시전까지 장르 총망라 대전의 특별한 전시 소식 함께 만나본다. 미술의 한 장르 판화. 판화는 지금 고정된 틀을 깨고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 작품으로 대중에게 다가오는 중. 확장을 거듭하는 판화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며 차고 또 넘치게 매혹적이다. 판화는 저는 설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물을 봤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좋은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지만 그 과정 모두가 다 설레임이라서 좋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대전 국제 판화전. 국내외에서 큰 활약을 펼치는 판화 작가들이 뭉쳤고 해외 작가들도 동참하며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대중들을 판화의 세계로 초대한다. 이번에 2022간에 맞는 그런 작가들 선정하는 것이 첫 번째였었고 또 그런 작가들이 여기에 와서 한국에 와서 대전에 있는 작가들과 그런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좋은 그 의제를 만들어간 다음의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앞으로 대전의 그 국제적인 그 판화 미술제를 만들어가는 역할이 될 것이다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번에 전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태국 등 해외 작가들이 함께 준비한 이번 전시회는 동시대 판화의 정체성 점검과 새로운 개념의 정립까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여러 작가들의 어떤 작품성도 감상할 수 있고 또 배울 수도 있고 또 기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법을 같이 공유하면서 또 나의 기법을 알려줄 수도 있고 또 그쪽의 기법을 배울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세계의 판화 작품을 만나는 한 전시 공간. 2022간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0 대전 국제 판화전은 대전 원도심 곳곳에서 전시를 진행했고 이번 달 말까지 그 작품 중 일부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되고 있다. 아주 짧은 시간 사이에 이 빛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그 지나가는 시간을 인지를 못하는데 촬영을 해보니까 그 빛이 지나가는 그 시간마다 이 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작품 4개를 촬영을 했습니다. 프린트는 또 우리가 이게 속도를 보는 게 아니고 멈춰졌을 때 속도의 멈춤을 2개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영상과 그 시간의 그 멈춘 세계를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고자 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올해의 전시 2022간은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며 판에 대한 해석을 다른 시선으로 모색하는 기회. 그 안에서 공과 간을 무한대로 올려놓고자 했다. 제 그 작품은 저의 시선으로 바라본 자연이에요. 물도 있고 뭐 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주변에서 많이 보여지지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저 나름대로 표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시라고 하는 작가는 본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 생활, 가깝게 있는 그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또 저하고 또 같은 일상의 내용이지만 또 다른 부분이고 가장 근접하면서도 또 너무 다른 어떤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대전 국제 판화전을 준비한 단체 판화 이후 세계 각국에서 국제전을 만들어가고 꾸준히 한국 국제 판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 교류에 힘쓰는 등 판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고 그 중심엔 항상 작가들이 있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은
이 전시가 그 소규모의 그 국가 간의 전시가 아닌 전 세계에서의 모일 수 있는 국제적인 정말 그 큰 행사로 비엔날레로 이렇게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그 대연 시민과의 소통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모든 미술 문화에 시민들과의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전시 그런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오고 가는 장소인 대전 복합터미널 안. 두 곳의 갤러리에서 펼쳐지는 미술 향연은 여성 작가의 작품과 함께하는 가을 기획전 시선 37.7도시다. 37.7도시는 그 여성이 어머니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간직하게 되는 감성의 온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어머니로서 또는 주부로서 살아가면서 변해가는 그 인식의 체험들을 작품으로 출품하여 보여주는 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갤러리 공간 D2. 이곳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가득한데 여성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의 온도 37.7도씨. 그 체온에 대한 김은아 작가의 시선은 어머니와 관련된 여러 기록으로 캔버스에 그려졌다. 전체적으로 이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한국화, 회화, 조각, 설치, 영상, 사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고 있는 여성을 말해주듯 정혜경 작가는 엉뚱한 시선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영수증이라는 독특한 소재에서 창안한 독창적인 작품들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팝 아티스트로 잘 알려진 낸시랭 작가의 20여 년 전 그림과 최근까지의 회화 작품이 함께 전시돼 있는데 또 이연숙 작가는 여성을 들여다보는 공간에 엄마 그리고 엄마의 엄마라는 영상을 선보인다. 제가 어렸을 땐 늘 머리를 빗겨주셨는데 제가 처음으로 머리를 빗겨드렸다라는 그 점에서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제가 봤던 엄마의 30대, 40대 모습을 제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녀의 그런 보이지 않는 관계 그리고 밀접한 그런 관계들을 영상에서 머리 빗는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을 연상케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가 심어져 있는 화분. 난인 척하는 파라는 재미있는 설치 작품 역시 이연숙 작가의 작업물이다. 사물을 대할 때 아빠와 엄마가 생각하는 화분이라는 그 난 화분의 가치, 그런 용도 이런 차이들이 재미있었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 난 화분이 일직선으로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어떤 가치관, 우리가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기준들을 좀 이런 시각적인 효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한 전시 공간인 D1 갤러리. 이곳에 전시된 김정향 작가의 조력자들의 밤은 동양화로 특별한 메시지를 담아 사색을 전한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그렇게 기댈 수 있고 또 위로받을 수 있고 그런 어떤 부족한 것들을 채우면서 나를 이제 다독여줄 수 있는 어떤 조력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좀 현실을 그런 거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데서 이런 작업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또 다른 작품인 탄이산 견문록 역시 사고의 출발점이 독특했다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겪었던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을 다 더러움을 다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가 만든 약간 상상 속의 그런 공간이라 현실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또 내가 그런 어떤 기대는 것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 작가들이 가진 특유의 감수성과 시선을 담은 전시. 가을에 만나는 시선 37.7도시다. 여기 작가분들이 그 체험을 통해서 작품을 보여주고 있듯이 관람자 분들도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했을 때 보다 더 이렇게 서로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각기
각기 다른 색깔과 개성으로 물든 전시관. 미술의 다양성을 담으며 대전의 전시는 여러 장르를 총망라하는 중이다. 다양한 시도를 이뤄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2020 대전 국제판화전, 그리고 시선 37.7도씨를 통해서 미술의 다채로운 매력에 빠져보면 어떨까? 네, 판화부터 시작해서 설치 영상까지 대전 안에서도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네. 흥미로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전시를 만나봤는데요. 먼저 대전에서 열린 국제 판화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좀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유명세를 타면서 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대전이 세계에 더 자연스럽게 널리 알려지겠죠. 네. 대전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도 덩달아 커질 거고요. 맞습니다. 예. 또 다음 전시는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여성의 이야기였잖아요. 시선 37.7도씨였는데요. 여성 주부, 엄마의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참 보면서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엄마라는 단어가 늘 그리운 단어잖아요. 네. 또 엄마가 보고 싶어지네요. 네. 그런가요? 네, 예. 엄마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아무튼 이 대전 네. 국제 판화전도 그렇고 시선 37.7도씨 전도 그렇고 여러모로 특별함이 가득한 전시인 것 같습니다. 네, 멋진 전시 만나봤고요. 다음은 별별 키트 소식 들려드릴 텐데 이 키트가 꾸러미라는 뜻인데 네. 앞에 별별자가 붙어서 좀 더 특별한 키트 이야기라고 합니다. 호기심 많고 어떤 키트 소식인지 함께 가보시죠. 어디서든 손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세트로 구성된 꾸러미를 키트라고 하는데 코로나19 시대 키트가 뜨고 있다. 요리도 뚝딱, 조립도 뚝딱.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원주의 별별 키트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요. 제가 집에만 콕 박혀 있으면서 새로운 취미랄까? 아니 특기가 생겼습니다.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요리거든요. 정말 요즘 요리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것도 사진을 보여드려야 돼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순대거든요. 이게 정말 요리똥손 지연 씨가 만든 게 맞아요? 비결이 뭐예요? 제 요리 실력의 비결이요? 밀키트. 밀키트요. 아유, 안 되겠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지연 씨의 요리 비결을 알기 위해 찾아온 이곳. 원주시 우산동에 위치한 한 식품업체입니다. 감자를 이용해서 뭔가를 바쁘게 만들고 있는데요. 실한 감자들을 잘게 다진 후 손으로 일일이 모양을 잡는 사람들. 동글동글한 감자 반죽은 다시 찜통에 넣어서 쪄주고 냉동 보관을 거치고 포장까지 마치면 이렇게 간편한 밀키트가 완성됩니다. 짠! 요 꾸러미가요 바로 제 요리 비결입니다. 요 키트만 있으면요 한 끼 문제 없다고요. 아주 그냥 뚝딱입니다. 이렇게 뭐가 많이도 들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같이 풀어보자고요. 안에 뭐가 들었나 살펴보니 감자 옹심이에 들깨, 각종 채소들도 깨끗하게 손질까지 맞춰서 들어있나요? 여기 이렇게 들어간 재료들만 넣으면 별다른 재료 없이 아주 간단하죠? 사장님, 이거 어떤 밀키트인가요? 이게 바로 밀키트입니다. 식사를 뜻한 밀과 세트를 뜻하는 키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에서 식당에서 먹을 수 없으니 우리 간단하게 집에서 드실 수 있도록 레시피와 재료를 통해 제공하는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료를 설명서 그대로 조리하면 초등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누구나 손쉽게 먹을 수 있거든요. 손이 많이 가는 감자 옹심이, 이제 옹심이 키트만 있으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요. 감자 옹심이 이거 제가 아주 애정하는 메뉴거든요. 원래 감자 옹심이 집에서 아무리 먹고 싶어도 만들어 먹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따로 장 볼 필요도 없죠. 재료 손질할 필요도 없죠. 다 손질이 돼서 오니까요. 그냥 라면처럼 끓이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물이 끓으면 이렇게 준비된 감자 옹심이 재료를 넣고요. 그다음에 준비된 소스 그대로 붓고 들깨가루도 이렇게 톡톡 다
여기 있는 양만큼 그대로 넣어주면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동봉된 채소까지 넣어주면 감자 옹심이 만들기 끝! 감자 옹심이를 더 맛있게 드시려면 이게 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반 개 정도 약간 더 넣어서 끓여서 드시면 더 담백한 맛을 더욱더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감자를 한 80% 이상 넣어서 그 담백한 맛과 쫄깃한 맛, 단맛을 우러낼 수 있는 그런 감자를 갖다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옹심이 밀키트만 있을 소냐? 강원도 농산물로 만든 각종 전들도 이렇게 밀키트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휘리릭 하고 붙여주면 밀키트 한 상 완성! 밀키트로 제가 간편하게 만들어본 요리들 굉장한 정성이 들어간 요리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맛은 어떨지. 이거 저희 할머니 손맛이에요. 와. 강원도 감자로 만든 감자 요리야. 맛이야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럼 감자전 맛 어때요? 맛있는데요? 아니 이게 감자전 맞단 말이에요? 자, 사실 이게 밀키트 감자전이라고 해서 제가 맛있을 거라고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제 입맛에는 약간 뭐랄까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덜 기름지고 그다음 약간 덜 퍽퍽하다고 해야 되나? 훨씬 더 쫄깃쫄깃한 게 역시 재료가 강원도 재료라서 다르네요. 너무 맛있다. 배를 든든하게 채운 우리 리포터. 이번엔 어디를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요 감자 요리 키트를 만들고 왔는데 이곳에 오면요 아주 특별한 키트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저는요 이렇게 키트 종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어떤 키트예요? 네, 원두를 싹 쓸어 담은 원두 담은 키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 귀여운 꾸러미 안에 거대한 원주가 담겨 있다고요? 아니, 대체 이 안에 원주를 어떻게 담았다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원주에 있는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키트이거든요. 원주에 있는 모든 것을 싹 쓸어 담았다는 의미에서 원주의 문화와 관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문화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무료로 저희가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원주 담은 키트. 키트 구성품 중에는 원주 지역 뮤지션들이 참여한 음악 처방전도 있습니다. 먹지 마세요. 감성에 양보하세요. 지금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잠깐만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지금 약국도 아닌데 뭘 이렇게 조제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음악 무진표라고 해서 이제 각자의 고민에 따라서 이제 노래 제목이 이렇게 알약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고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고민이 다 다르니까 이 안에 노래 제목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키트 안에. 네. 이런 거 제가 직접 한번 체험해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의 상징물을 본단 입체카드 조립팩부터 원주를 굿즈로 만든 원주 굿즈팩까지 그야말로 골라하는 재미가 있는데요. 윤재현 리포터의 선택은 취향대로 만드는 원주 여행지도입니다. 추천하는 곳들을 스티커로 표시해주면 나만의 지도가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스티커 붙이니까 진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만의 지도가 완성됐는데 요즘 집 밖에 못 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붙이면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가본 것 같은. 어떠세요? 저만의 취향백엔 여행사 지도 완성! 네, 저희가 청년 20대를 이제 대상으로 이제 원주를 알리고 자발적인 문화 참여를 이제 촉진시키기 위해서 오프라인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고민하다가 비대면으로 원주를 알리고자 해서 이렇게 원주 담은 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귀여운 원주 담은 키트 우리 청년 친구들에게 어떻게 활용되길 원하세요? 이 키트를 통해서 청년들이 원주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인 문화 활동들을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밀키트에 놀이키트, 운동키트까지 비대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키트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반가운 키트들로 슬기로운 집콕 생활 함께 해보는 건 어떠세요? 원주에서 만나본 별별 키트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 별별 키트 요리 꾸러미, 네. 예, 문화 꾸러미였어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 밀키트 곰손들에겐 딱일 것 같은데요. 저 밀키트 하나만 있으면 깊은 손맛을 낼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가지고 싶네요.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런 키트 꾸러미만 있어도 집에서 있기에 심심하지 않을 것 같죠? 네. 특히 저는 그 음악 처방전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음악을 골라 듣는 재미가 또 있겠어요. 맞습니다. 참 코로나19로 많은 일상이 변했지만 이런 재미거리를 찾아보면 슬기롭게 집콕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주에서 온 별별 키트 소식 잘 봤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패션이 계절을 말한다. 가을 하조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가을 패션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뽐내주시길 네.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표는 가려서 보내주시는 네. 센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자, 이어지는 순서 건강 톡톡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네. 이 퇴행성 질환, 나이에 따라서 노화에 따라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네. 여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이런 퇴행성 질환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쉽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증상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인 파킨슨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드릴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신경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먼저 이 파킨슨병, 어떤 질환이고 또 병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점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파킨슨병은 이상운동 질환의 하나입니다. 뇌에서 뇌세포가 진행성으로 서서히 퇴행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파킨슨병이라는 병명이 좀 생소하시죠? 이 병명은 1817년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영국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의사가 환자 한 명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환자분은 한쪽으로 팔다리가 떨리면서 행동이 느려지고 굳어지는 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후대의 학자들이 이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처음 기술했던 의사 파킨슨 이름을 따서 이 병을 파킨슨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저는 이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이 구별하기가 잘 쉽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 파킨슨병이 희귀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구별이 쉽지는 않으시죠? 먼저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치매는 한 가지 병을 나타내는 말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기억력,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질환들을 전반적으로 통칭해서 말을 합니다. 그 치매를 일으키는 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병이 바로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알츠하이머 병과 파킨슨병은 모두 뇌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파킨슨병이 굉장히 좀 드문 희귀병이 아닌가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퇴행성 뇌 질환 중에서 파킨슨병은 두 번째로 흔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알츠하이머 병이고요. 파킨슨병이 그러니 그렇게 드물지는 않은 병이겠죠. 유병률에 대해서는 지역과 연구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에서 1.47%가 보고된 적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65세 이상에서는 100명당 1명 이상으로 보고요. 발병 연령은 50대 중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면서 점점 많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는 파킨슨병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이 파킨슨병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퇴행성이라고 하니까 이 노화 때문에 단순히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 파킨슨병의 원인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파킨슨병, 특히 특발성 파킨슨병은요, 뇌의 특정 부위의 뇌 신경세포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거든요. 신경세포들은 뇌에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중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연관이 되는 신경세포들이 서서히 사멸해서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 우리 몸에서는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고 도파민 부족한 그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파킨슨병에서는 중요한 4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떨림, 두 번째는 느려지는 것, 세 번째는 경직 혹은 경축이라고 하는 현상과 네 번째는 자세 불안정성이 나타납니다. 이 4가지가 파킨슨병의 중요한 증상들입니다. 네. 우리 몸이 떨리고 느려지고 굳어진다고 생각하면 생각만으로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 파킨슨병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파킨슨병 증상 중에서 먼저 떨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실 떨리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추워도 떨리고요. 오늘 저도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니 아침부터 목소리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예. 네. 그리고 신경과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손 떨림 때문에 오십니다. 그리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시죠. 손이 떨리는데 저도 파킨슨병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에서 떨리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발성 떨림증의 경우에는 무언가 행동을 할 때 떨려요. 그래서 물컵에 물을 이렇게 쏟을 때 손이 떨린다든지 은행에서 글씨를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를 보고 있어서 긴장이 되니 글씨가 떨리기도 하고 어려운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받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어려운 경우에서 떨리죠. 손이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처럼 행동을 하면서 떨리는 것은 네. 파킨슨병보다는 특발성 떨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떨림 원인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네. 특발성 떨림증 외에도 뭐 그 약을 드셨다든지 약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갑상선 아니면 간에 이상이 있을 때 그리고 정상적인 반응으로서 떨림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떨린다면 이 파킨슨병 증상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파킨슨병이 떨림은요. 가만히 있을 때 편안한 상태에서 있을 때 떨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를 안정시 떨림, 안정시 진전이라고 말을 하죠. 편안하게 긴장을 풀은 상태에서 앉아 있는데 손이 떨린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데 무의식적으로 팔이 떨리는 것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병 떨림은 처음에는 주로 한쪽에서부터 나오는데요. 두 양 손가락이 동전을 세거나 아니면 환약을 굴리듯이 떨려서 환약 굴림 떨림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뿐만이 아니라 다리도 떨릴 수가 있는데요. 이 역시 안정시에 편안한 상태에서 다리가 떨리는 것도 파킨슨병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네. 머리가 떨려서 고민인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무게가요? 네. 예. 그럴 때 이제 나도 파킨슨병인가 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한 환자분은 주말에 이제 딸이 엄마 댁에 친정 댁에 방문을 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모두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머니의 머리가 살살살 떨리는 거가 보인 거죠. 네. 그런데 정작 어머니는 내가 머리가 떨린다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세요. 흔히들 이럴 네. 때 챗머리 흔든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그렇죠, 말씀을 예. 하시는 경우가 네. 있는데요. 이런 떨림은 파킨슨병이라기보다는 유전적으로 가족성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손떨림과 같은 특발성 떨림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는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파킨슨병에서의 떨림은 안정시, 편안한 상태에서 떨리는 것이 특징이고요. 특히 편안한 상태에서 다리가 떨린다면 그때는 파킨슨병에 대해서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그 편안한 상태에서 네.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머리가 살짝 이렇게 떨린다 했을 때는
그렇게 파킨슨병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머리 떨림 자체는 좀 복합적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 꼭 파킨슨병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네, 이런 떨림뿐만 아니라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도 파킨슨병의 증상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어떤 움직임이 어느 정도 느려야 파킨슨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느려지는 것. 서동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느려지는 것이 사실 파킨슨 운동 증상의 핵심입니다. 우리 파킨슨 환자분들은 떨리는 게 남에게 보이기도 하고 또 남 부끄럽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증상은 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연세가 들면 모든 사람들은 다 행동이 느려집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에서는 나이에 비해서 좀 더 느려지는 것이 두드러집니다. 주로 처음에는 한쪽 팔, 다리가 행동이 느려지고 또 동작의 폭도 작아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초기에는 핸드폰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단추 같은 것을 잠그고 채우는 미세한 운동을 하게 될 때 손이 예전처럼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않고 어줍다는 느낌을 가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걷다가 아니면 운동을 하다가도 한쪽 다리가 다른 쪽에 비해서 느려지고 그리고 이제 좀 질질 끌리는 듯한 다른 쪽을 못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파킨슨병에서는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느려지는 곳의 관절 움직임을 검사를 하게 되면 관절 움직임에 검사자가 저항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을 경직 혹은 경축 현상이라고 합니다. 파킨슨병의 네 번째 중요한 현상은요. 자세 불안전성입니다. 파킨슨병이 중기 이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걸음걸이에 변화가 생기고 보행 장애가 생깁니다. 파킨슨병 걸음걸이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예. 전반적으로 느려지기는 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보폭이 잦아지면서 그리고 앞으로 쏠리듯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병이 점점 더 진행하면서는 이 빨라지는 걸음의 속도가 조절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중심 잡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빈번하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출혈이나 아니면 외상, 다칠 수 있고 골절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환경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걸어가다가 내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갑자기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첫 발짝 떼는 것이 어려워서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하다가도 얼음이 언 것처럼 갑자기 정지가 되는 동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이 치매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앞서 해주셨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 몸에 나타나는 증상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킨슨에서는 운동 증상과 비운동성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킨슨의 처음 증상들이 느려지고 떨리고 걸음걸이가 이상하는 신체 활동과 연관되는 운동 증상이 기본이기는 한데요. 우리의 뇌 세포들이 전반적으로 퇴행이 진행하면서 운동 기능뿐 아니라 인지 그리고 정서, 자율신경 이상에 대한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비운동성 증상이라고 하죠. 비운동성 증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환각이나 망상, 우울 기분, 그리고 불안해하는 것, 이런 정서 장애도 나타날 수가 있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수면 장애, 통증, 감각 이상, 그리고 어지럼증이라든지 변비 같은 자율신경계 증상들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평소에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네. 곧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신경과로 가면 될까요? 네. 파킨슨병은 병원 신경과에서 신경과 전문의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신경학적 검사를 하고 이 중에서 파킨슨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증상이 있었죠.
떨리고 느려지고 경직이 생기고 또 자세 불안정성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이 있다고 하면 파킨슨 병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추정 진단을 하게 되고요. 도파민을 투여해서 약물로 투여해서 그 약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제 파킨슨 병이구나 하고 임상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임상 진단뿐 아니라 검사실 검사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뇌 MRI입니다. 사실 특발성 파킨슨 병은 뇌 MRI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MRI 검사를 하냐? 그것은 파킨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 파킨슨 2차성 파킨슨병이라든지 파킨슨 증후군 그리고 다른 뇌 질환을 구별하기 위해서 뇌 MRI를 촬영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뇌 도파민 운반체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말이 좀 어렵죠. 네. 쉽게 도파민 펫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도파민 펫 검사를 합니다. 도파민 펫에서는 이제 우리 뇌에서의 도파민 정도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검사예요. 그래서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파킨슨병 환자분들에서는 이 도파민의 시그널이 한쪽 또는 양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신경학적 검사를 비롯해서 검사실 검사들, 그 자율신경계 검사, 인지기능 검사, 그리고 필요시에는 그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진단을 통해서 파킨슨병이 딱 확실시 된다 하면은 환자 입장에서 덜컥 겁이 나고 이게 또 완치가 가능하지 않은 질환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어서 네. 더 우려를 하시거든요. 예,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현대의학으로 아직까지 파킨슨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파킨슨병 원인이 뇌에서 신경세포가 서서히 퇴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퇴행은 진단받은 시점보다도 훨씬 더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완치라고 하는 것은 이 퇴행된 뇌세포들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인데 네. 이것은 사실은 세월을 돌이켜서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 원인을 뿌리 뽑아서 완치시킬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완치의 방법은 아니지만 파킨슨병이 나타나는 이 증상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당뇨병을 진단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예. 당뇨 치료라고 하는 것이 당뇨병 자체를 없애는 거라기보다는 약을 먹어서 당 수치를 정상화시키고 그에 대해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당뇨병 치료잖아요. 네. 비슷하게 파킨슨병도 병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통해서 이 파킨슨병 증상을 좋게 하고 그래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파킨슨병에 대한 치료입니다. 네. 네. 그래도 다행히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파킨슨병 치료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물 치료, 두 번째는 운동 치료, 그리고 세 번째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파킨슨에서도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약물 치료이고요. 이 약물 치료라 함은 이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뇌에서 도파민과 연관되는 신경세포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퇴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도파민이 많이 부족하게 돼요. 약물은 도파민 관련 약물을 복용해서 파킨슨 증상을 개선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 생성 공장이 재구실을 못하니까 약을 드셔서 이 도파민이 우리 몸에 잘 이루어지도록 증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치료죠. 이렇게 약이 파킨슨병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특히 초기에는 파킨슨병 초기에는 약물만으로도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약 효과가 계속
지속되면 좋겠는데 약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예전 같지 않아지고 예. 또 어느 순간에서는 이 약효가 나는 것도 있는데 약효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킨슨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파킨슨병 수술적인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파킨슨병에서의 수술은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부릅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 침을 삽입하고 그곳에 전기적인 자극을 행하는 것이 바로 뇌신부 자극술입니다. 1987년도 파킨슨에서 이 뇌신부 자극술이 처음 시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 수술법은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도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술을 받고 파킨슨 증상이 아주 많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사례는 참 많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수술이죠. 그런데 이 수술법 또 파킨슨병을 완치시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흔히 이제 그 쉬운 비유를 들어보자면 파킨슨병을 한 7, 8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시점부터도 우리의 뇌에는 점점 퇴행을 하기 때문에 네. 파킨슨병이 조금씩 퇴행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수술을 모든 파킨슨병 환자분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특히 초반에 파킨슨병 약에 대해서 효과가 미미했던 분이면 이 수술에 대한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수술이 적합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과 또 환자분들을 계속 진료하는 신경과 의사와 그리고 또 수술을 담당하게 되는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함께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수술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이렇게 파킨슨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지션 신경과 전문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연일 가을비가 내리며 하늘빛이 흐렸는데요. 오늘은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20.9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갈수록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4도, 세종과 대전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높지 않겠지만 만조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패션이 계절을 말한다, 가을 하조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587번님, 작년 가을 시즌 끝날 때 세일해서 산 원피스. 네. 아직 한 번도 입지 못했는데 올 가을에는 입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라도 입어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요, 집에서라도 한번 입어보십시오. 네, 그럼요. 가을 분위기 내십시오. 네, 8144번님,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해서 긴 옷을 꺼내 입게 되네요. 아침이 좋다 가족 여러분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요즘에 다들 마스크 많이 쓰고 네. 다니시니까 감기 환자 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죠. 네. 예. 3042번님, 저희 아이들 패션입니다. 네. 작년에 입었던 것들인데 올해는 작아서 못 입고 내년에 쌍둥이들이 돌 지나면 입혀보려고요. 이렇게 보니까 쌍둥이 동생이 생기고 첫째와 둘째가 참 많이 컸네요. 아이고, 이렇게 네. 아이들 다자녀 딱 보면
저희도 흐뭇해지잖아요. 그럼요. 뭔가 이렇게 풍성한 느낌 들고. 네, 0294번님, 작년 가을에 핑크뮬리 보러 갔던 게 생각이 나네요. 가을이라고 분위기 내고 한껏 차려입고 갔던 날이었어요. 올해도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와. 핑크뮬리. 네. 여기서 사진 찍으면 참 좋죠. 그러니까요. 1541번님,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컸던 한복을 꺼내 입혀봤는데 딱 맞네요. 네. 마치 공주가 된 것 같다며 행복해하는 아이를 보니까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예쁩니다. 네. 2126번님, 가을하면 트렌치코트와 앵클부츠죠. 코로나 때문에 올 가을 나들이는 어려울까요? 트렌치코트 입고 가을길을 마음껏 걸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사람이 좀 드문 곳을 네. 좀 찾아다니셔서 네,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기 세우고. 네. 7658번님, 조카가 지난주에 보내준 원피스. 어릴 적 저랑 함께 살던 생각이 나서 선물을 보냈다고 하네요. 치마를 잘 안 입는데 조카 덕분에 원피스는 처음 입어봅니다. 네. 어유 조카 잘 두셨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 여러분의 가을가을한 네. 그런 옷차림 살펴봤는데 가을의 멋을 좀 한번 뽐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부여 정암리로 갑니다. 백제시대의 기와를 굽던 가마터가 남아있고 조선시대 삼정승으로 이름을 떨친 상진이 지은 감군은곡이라는 시도 전해지고 있는 곳인데요. 최근 자풀이 무성했던 공터에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마을의 역사적인 자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가치를 만드는 정암리 이야기 월요일에 함께 할게요. 요즘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대전 충남에서 발생하는 음주 사고도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지역에서는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라서 음주 단속 안 하겠지? 이거 절대 아니죠. 그래요. 네, 비대면 감지기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화가 된 것입니다. 네, 이 음주운전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네. 단속이 그만큼 강화됐다고 하니까 경각심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